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영입니다. 제가 포스코 38년, 재취업까지 합쳐서 38년, 2023년 6월 30일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는 순천 제1대에서 제철선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 방향만권 HRD 일자리 센터에서 또 강의하고 있고 이렇게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오늘 주제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이해입니다. 일단 목표는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의 취업을 원하는 취업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면 지금 책에 화면에 행복한 멘토링 길라잡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작은 성공 큰 행복이라는 책으로 포스코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 인성교육을 목표로 책을 만들었고요. 그거는 3세까지 해서 다 이제 끝냈고 그 후속작으로 신입사원들이 오면 포스코에서 그 선배들이 신입사원들한테 멘토링 교육을 하는데 그 멘토님들을 모시고 멘토의 역할 같은 거 이런 걸 강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행복한 멘토링 길라잡이라는 책입니다. 양력은 간단히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저는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은 주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3군데나 갔다 온 것 같아요. 벌써 지난주네요. 지난주 3번 갔다 왔고 올해만 해도 200시간이 좀 오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느냐면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력을 좀 저장해 놓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유튜버로 향유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봉사했던 내용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유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맨 먼저 처음에 이야기할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간단한 이해,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에 대한 이해,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도 하니까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특히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를 하는지,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적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 HRD 센터장님이신 하정수 센터장님이 순천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갖다 마지막에 붙여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해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이야기하려면 처음에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전부 아시겠죠. 증기기관에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나 가축들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했죠. 인력거꾼을 부르면 사람이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또 가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했는데 그것을 와트의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그게 기계화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 혁명이 되겠습니다. 에디슨이 DC 또 누구죠? A씨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테슬라.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기억력이 좋네.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가 AC 전압을 발명을 해서 그가 그 계기가 돼서 모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모터가 만들어지니까 구동을 할 수 있으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또 사용되게 되고 그러면서 분업화되고 그래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보급이죠. 컴퓨터가 급격히 산업 현장에 보급되면서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 그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스코도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그 편리함을 또 사용하게 되고, 또 그 큰 설비, 대량의 설비들을 전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자동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생산성도 향상되고 품질도 향상되는 그런 시기에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왔느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AI, IoT, 빅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결론을 내면서 제어하면서 품질도 향상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AI, 빅데이터, IoT인데 그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려면 역시 현장에 있는 센서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각종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테라바이트 이상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기가바이트에 1000배 되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자료들이 모아지고 그 자료를 AI가 분석하고 결론을 내서 실행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도 많이 향상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2016년 누구예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슈밥이라는 분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현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꾸며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가 주골자는 아니죠. 그 중에 하나죠. AI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로 또 올인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은 AI 중심의 발전을 거듭해 왔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제조업 강국이니까 제조업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로 올인을 했던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죠. AI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면보다 뭐 IoT나 스마트 센서 이런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상대적으로 AI 쪽은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AI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곧 AI 쪽도 세계적으로 리드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 뒤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이제 블루 칼라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생산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2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많이,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화이트 칼라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3차 산업혁명 또 이런 때는 또 전체적으로 또 조직이 플렉시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학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과,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과, 3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전자통신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과가 조금 약간 경계선이 무너지는 기계, 전기, 전자, 통신이 융합한 기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부터 지금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곧 나오지 않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도 이렇게 시작된 게 독일의 인더스트리 1.0, 2.0, 3.0, 4.0이 시작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더스트리 5.0이 벌써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곧 머지않아 5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5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이 추가될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보면 5차 산업혁명은 AI인데 그것도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AI, ASI라고 하대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t, ASI. 인간 두뇌보다 앞선 그 AI가 나와서 산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AI는 ANI, 우리 인간보다 좀 뒤떨어진 A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t, ANI. 지금 단계는 AGI, 그러니까 General,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t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AI는 인간 수준의 AI라고 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뭐 인간을 이겼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곧 한 4, 5년 뒤면 ASI,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이 산업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끌고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5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추측해 봤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는 대상들이 대부분 취준생이기 때문에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질문할 내용을 제가 미리 이제 훈련을 시키느냐고 강의 때마다 물어보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생각보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냥 똑똑한 공장인데, 그럼 똑똑한 공장이요? 라고 대답하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선배들이 일할 때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일했느냐. 예를 들어서 회전기가 있다, 모터가 있다. 회전을 하다 보니까 발열이 되겠죠. 베어링도 있고 하니까 열이 나면 선배들이 또 이 베어링이 파손되면 진동이 생기고 소음도 생기고 열도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고장 나기 전에 청원봉 같이 이렇게 쇠로 된 봉을 갖다 귀에다 대고 모터 회전기에다 대고 소리를 귀로 직접 듣고, 이거 베어링 이상이 있네. 또 온도계 갖다 직접 터치해서 온도 측정해서 온도가 올라갔네, 이렇게 설비 진단을 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죠. 설비가 막 회전체가 돌아가는데 다 했으니까. 그럼에도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다 했어요. 물론 위험성은 다 갖고 있었고 안전사고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 팩토리 했으니까 모터 회전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온도계 달아놓고 진동계 X축, Y축, Z축 3축 진동 센서 달아놓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센서가 그 기계에 달려놓고, 그게 선이 회전기니까 회전하면 센서 설치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개념이 지금 달라졌죠. 다 무선 통신을 하니까. 그래서 뭐 와이파이를 쓴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블루투스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거기 회전체에다 달아 같이 도는 거죠.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직접 현장까지 안 가고 경보가 딱 울리잖아요. 설정값이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려서, 야, 이거 지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다음 수리 시간 좀 땡겨야 되겠네, 아니면 빨리 지금이라도 라인 세워가지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네, 이거 내부두다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수리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이게 스마트 팩토리다, 이게 똑똑한 공장이다. 그럼 인텔리전트라고 하는데 인텔리전트는 얼마나 더 똑똑해야 되는 건지. 스마트는 똑똑이지만 인텔리전트는 현명한 뭐 이런 뜻도 있고 한데, 어떤 게 인텔리전트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한다고 해서 좀 내용도 들어보고 하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요 정도였네, 지금 설명한 정도였는데, 인텔리전트는 거의 완타치. 예를 들어서 모터를 감시를 하는데 부하 전류를 감시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믹서기 많이 써보면 잘 안 갈릴 때 막 믹서기가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소음을 크게 내잖아요. 과부하 걸려. 너무 많이 물건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과부하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변하다 보면 대형 모터들이 과부하 걸리면 전류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만약에 그대로 내버두면 모터가 소선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하거든요.
감시 정도까지는 스마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감시해서 야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경보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부하 밸런스를 맞춰줘 보는 거예요. 이제 2분 피치로 압연했던 것을 야 2분 피치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설비가 지금 열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3분 피치로 추출해라. 압연을 3분에 하나씩 밀겠다. 이거를 사람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AI가 판단을 해서 위험성을 알고 경고도 하고 자기가 자동으로 피치 제어까지 해주는 인텔리전트한 팩토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를 하는 목적은 뭐냐? 당연히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산 비용도 절감하고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고객 맞춤형 생산, 신속한 수요 대응. 그러니까 이 스마트 제조, 인텔리전트 제조를 함으로써 공기, 납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 설비 트러블도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품질,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이 그림은 제가 요새 AI를 생성 AI 쓰는 걸 재미있어 하는데 제가 상체만 사실은 사진을 찍은 건데 하체까지 만들어줘 해가지고 또 사람 모양을 제가 제 모양인데 닮았나 모르겠어요. 일러스트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다운 안 받고 제가 직접 이 강의 자료 속에도 사람은 전부 다 제가 AI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걸 자료를 봤는데 조금 전에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포스코에서는 화두가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로를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전로가 뭔지 앞 시간에 잘 배우셨죠?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만들 것을 불순물이 많고 탄소 성분이 많은 것을 용선. 그 용선이 선강이 선철이라고 하죠. 선철. 불순물이 많은 선철. 근데 그거 갖고 물건을 만들면 다 깨지고 잘라지니까 좀 더 품질 좋은 강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 성분을 2% 이하로 낮추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규소라든가 망간 이런 성분들도 필요하면 집어넣고 해서 전로에서 그런 작업을 하죠. 그 전로에서 최고 먼저 인텔리전트 팩토리 해가지고 전로 원터치 조업 자동화 기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업 원터치만 하면 지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자가 전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하겠다. 이게 이제 인텔리전트 팩토리라고 화두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걱정이 되죠. 나 지금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조업비용은 많이 감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약간 줄을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대폭적으로 줄이진 않죠. 왜? 이미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현명한 인텔리전트로 가는 거지. 처음에 자동화할 때 3차 산업혁명 때 자동화할 때는 엄청 많이 줄었어요. 통합, 자동화, 성역화가 화두였어요. 그죠? 성역화. 사람 줄이는 게 화두였었어요. 지금 사람 줄이는 게 화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AI한테 맡기고 사람들은 조금 더 고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5차 산업혁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포스코가 이름은 인텔리전트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직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포스코는 상당히 앞서갑니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처음 슈밥이라는 분이 얘기한 게 1900 몇 년이죠? 16년. 1916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2017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거의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가장 빨리 진행하는 데가 포스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는 대부분 포스코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시킬까 생각하다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보려고 독일 쪽 자료를 갖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란색은 독일 스마트 팩토리 가동률을 나타냈고
저 약간 오렌지색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동률이죠.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쭉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계속 올라갔어. 도대체 독일은 왜 이렇게 가동률이 높았을까? 봤겠죠. 그거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빨리 했어요. 독일이. 해가지고 자기 자국 내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해외로 생산을 돌려가지고 해외에서 하다가 자동화를 시키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그걸 말하면 온쇼어링을 하면서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지금 유럽에서는 뭐 제조업 강국인 독일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독일을 벤치마킹하게 되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인더스트리 4.0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됐고 지멘스, 아디다스, ABB, BMW 뭐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온쇼어링을 바탕으로 제조업 대국이 됐던 겁니다. 포스코 ICT가 요새는 조금 전에 포스코 ICT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포스코 DX입니다. DX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런 거죠. ICT도 상당히 좋은 말인데 DX 디지털 강조한 거죠. 디지털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동 제어를 하고 4차 산업, 5차 산업을 하려면 아날로그 갖고 안 되잖아요. 전부 디지털로 변환해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사명도 바꾼 것 같아요. 글로벌 ICT 기업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멘스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서 DT 기술을 앞장세웠는데 그 지멘스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버무철강 중국의 가장 큰 철강이사죠. 조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년에 1억 3천 톤 정도 되지 조강 생산량. 그 회사 하나만 갖고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로 해도 5,700, 800만 톤밖에 안 되는데 대단하죠. 차이가 크죠. 그런 회사가 이 지멘스의 D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또 해서 상당히 생산성을 향상시켰어요. DT 기술이라고 하면 실제로 작업을 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 실제로 조업하는 플랜트가 있고 가상 플랜트, 시뮬레이션 플랜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생산하는 건 실제 플랜트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가상 플랜트는 일만 똑같이 하지 생산은 안 하는 거죠. 순간순간 어떤 이상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결론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강종을 생산한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똑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제품이 나온다 하면 거기다 또 실제 플랜트에다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가 갑자기 안 보이네? 제가 뭐 눌렀나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 하나, 제 백업을 하나 뒀다. 홍길동이 뭐 자기 홍길동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곳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쌍둥이를 하나 만들어 놨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B도 마찬가지인데 ABB도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는 공장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날로그 제어에 관계되는 DCS라고 하는데 분산 제어 장치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했고 또 스마트 그리드 전력 기술을 또 향상시키고 하는 쪽에 또 상당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미 그렇게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또 한 단계 앞선 인텔리전트 팩토리까지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 회사들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했죠. IBM이나 삼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IT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잘 해서 발전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쭉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죠? 4시 10분인가요? 시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개요.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인텔리전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기본은 센서입니다. 센서 없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는 될 수가 없죠. 지금
이 강의실도 너무 쾌적한데 이 어딘가에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이 있다는 얘기는 또 온도 센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온도 센서를 모르고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현장은 센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양문과 HRD 센터도 센싱 제어, 센서 제어를 계속 몇 년 전 2018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육성해 왔고 거기서는 설비 자동화라든가 생산 자동화, 자격증까지 기능사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기까지 이론 실기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 또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있네요. 과정이 AI HMI 과정. AI는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고 거기에다가 HMI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시킨다 하면 뭔가 사람과 기계를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하는 설비가 있겠죠. 그게 HMI죠. HMI를 보면서 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차 산업 준비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핵심 강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게 센서 제어 과정인데 이것도 공장 자동화 기술 교육 및 생산 자동화 설비 보전 기능사 취득 지원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하고 관련된 것만 지금 이렇게 2개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빅데이터, 즉 테라바이트 이상,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가 정합성이 있는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정합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하시는 분들은 AI 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이 데이터가 맞아?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타스크포스 팀 만들어 가지고 그 AI를 다 취급하시는 분과 현장 계장 출신, 계측 지어 출신이나 전기 출신을 꼭 같이 한 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정합한지 맞는 데이터인지 아는 사람은 현장 경험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보면 이거는 지금 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거 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분들은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서 제어하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가가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걱정 안 합니다. 빨리빨리 또 잘하는 선수들을 또 양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공정저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적 자동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에는 지금 1968년 4월 1일 창립이 돼서 지금 한 57년 됐죠? 57세 됐습니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묵적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 걸 데이터화하고 그러니까 내재된 경험, 암묵적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조업에 활용을 해야 되죠.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생산 품질이 확보되는 인텔리 제조 공장을 지금 신경을 쓰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추진 지금 이력을 쭉 보면 2015년 7월 달에 스마트 팩토리 추진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킥오프 했죠. 처음 모델 플랜트를 후판 공장으로 했어요. 후판은 6mm 이상을 후판이라고 합니다. 주로 배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고요. 교량 이런 데. 2016년 6월 달에 포스코 표준 플랫폼 포스프레임이라고 해요. 포스프레임 서버죠. 클라우드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포스코 ICT 그 당시 이름 사명 포스코 ICT 지금은 DX. DX가라는 우리 포스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멘스나 삼성이나 이런 연대가 아니고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 3월에 AI 도급령 제어, 또 계속해서 빅데이터라든가 AI 경진대회를 했어요. 주로 엔지니어들이 다 대상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현장 생산직으로 입사한 고졸 전문대졸을 해서 입사하신 분이 이래였던 것 같아요.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이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현장 출신들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데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일을 줬고 현장에서 일을 계속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포스텍 포항대학 뭐라 그러죠? 지금 포항공대 옛날에 지금 포스텍 거기 1년 유학도 보내주고 갔다 왔어요. 근데 좀 아쉽지만 갔다 와서 일이 너무 부족했는지 네이버로 전직을 해버렸어요. 다 키웠다가 뺏겼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약간 대기업이라 그런지 좀 마음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 있을 때도 현대로 많이 뺏겼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별 스마트 과제를 주고 인근 지역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순천대학이라든가 협업을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스마트 모델 공장을 계속해 나갑니다. 지금 2020년부터는 전 공장에 포스플레임이라는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고 MES 설비 관리죠. 종합관리센터에서 그 관리센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제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게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회사가 잘 되려면 청소하시는 분까지도 마인드가 좋아야 되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옛날 박태준 고 명예회장께서 하신 얘기인데 그 당시 청소하시는 분이 포스코 포항이죠. 포항 이렇게 오면 명예회장이 이렇게 고 명예회장 오면 뭐 인사도 탁 하고 뭐 청소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물어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그분이 물어볼 때 뭐 쓰레기 청소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 단순히 회사의 청소가 아니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앞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 마인드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하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 명예회장은 아니었네요. 외국에서 IMF 때 그랬대요. IMF 회장이 와서 포스코를 들렸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 돈 차관 주는 거 이제 심사하러 왔다가 이런 나라는 이런 포스코는 지원을 해도 되겠다. 이런 포스코가 있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은 지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책에 나옵니다. 그때 그분 대답이 참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QSS, 퀵 식스 시그마죠. 식스 시그마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퀵 식스 시그마인데 식스 시그마를 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식스 시그마는 아시다시피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는 것은 약 제품을 한 100만 개 생산을 하면 한 3.4개 정도 분량이 나오는 정도의 엄청난 품질이 좋은 거잖아요. 3.4개, 100만 개 만들었는데 분량이 3.4개. 이런 게 식스 시그마 수준인데 포스코가 식스 시그마를 많이 했죠. 근데 식스 시그마를 하면 통상 한 6개월씩 걸리거든요. BB 과제 같은 경우. GB 과제는 한 3개월, 그린벨트는 3개월, BB가 블랙벨트는 한 6개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이 날짜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이 식스 시그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식스 시그마의 기법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6개월 할 필요 있냐? 가능하면 땡겨라. 할 수 있으면 땡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다 보니까 뭐 6개월짜리 3개월이 되고 막 이런 의미에서 퀵 빨리 하자. 식스 시그마를 뭐 이런 의미로 QSS를 이제 도입을. 우리 이거는 포스코의
상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쓸 거예요. 아마 QSS. 그렇게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때 했죠. 막 전원이 다 참여해요. 전원. 그래서 조업 운전하시는 분들, 교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시간, 자기들이 쉬는 시간 들어와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물론 그 시간 돈은 줬습니다. 무보수라면 큰일 나죠. 쉬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사조 이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 야야 휴휴휴휴 하잖아요. 그중에 휴를 한번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돈을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델 플랜트, 마이머신, 여기 M&S는 마이머신 머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설비 지정제를 해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동률도 높이고 뭐 이런 과정을 했어요. 또 성능 개선도 하고 고도화 액티비티 성능 개선도 하고 성능도 복원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더라. 이런 활동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의 고유 플랫폼 포스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포스코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포스프레임 구축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옛날에는 포스데이터하고 또 포스콘이라고 있는데 합쳐진 회사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 포스코 ICT 지금은 포스코 DX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주로 이제 하고요. 소프트적인 것은 그 포스코 DX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설비, 조업, 품질, 에너지 쪽에 포스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받고 또 AI를 활용해서 또 최적의 제어를 하고 이런 과정을 쭉 하게 됩니다. 제철 공정 세계 최초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거는 우리 포스코에는 포스코 DX가 있어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프레임 모델 플랜트 만들고 1단계, 2단계 거쳐서 MES 적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결과 생산성,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적용 사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제강 공장이다 그러면 전로에 마칠 수 있는 이제 출연이라고 하죠. 전로에서 불순물 제거하고 깨끗이 불순물은 빼내고 또 철에 필요한 성분들은 집어넣고 하는 과정 그걸 출연이라고 하는데 산소를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 온도, 전로의 온도를 예측하고 또 출연할 시간을 계산해서 조업을 해내고 하는 과정들을 전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AI죠.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불량률을 줄이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금 공장에서 도금량 제어. 도금을 하게 되면 아연을 많이 쓰는데 아연을 얼마큼 두께로 도금할 거냐. 아연을 강판에다 많이 도금하면 아니면 도금량을 표준보다 적게 하면 도금량을 적게 하면 빨리 녹으니까 고객이 싫어할 것이고 도금을 많이 해버리면 뭐 녹쓰는 건 좀 덜 녹슬겠지만 또 우리 포스코가 손해고 적정량 도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고객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도금량이 너무 두터우면 용접이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최적의 도금량 제어가 쉽진 않아요. 그런 걸 AI를 통해서 과도금량도 제어하고 과도금하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손해고 업체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최적 도금량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AI 학습법을 통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미래 모습 2030년을 미래로 봤을 때 스마트 해가지고 이제 고로도 마찬가지로 수작업이라든가 걸 거의 없애고 제로화 시키고 제강도 인텔리전트 제강으로 해서 온도 성분 제어를 사람 손이 거의 안 들어가고 예측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AI를 활용해서 또 에너지 자립형 제철소 이런 것도 있고 노타치 열연. 노타치라는 얘기는 열연 공장은 연속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FM이라고 해서 피니싱 밀은 7개 스탠드가 있어서 연속으로 압연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판이 딱 들어오면 압연된 양만큼 다음 뒤에 있는 롤은 더 빨리 들어와야 되고 늘어나는 만큼
앞에 있는 돌이 더 빨리 돌아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안 맞아버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설비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어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 노 타치하고 타치는 반대잖아요. 지금 하다 보면 판의 온도라든가 성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계산된 대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덜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 루프가 생겨요. 루프. 그럴 때 속도를 중간에 완충시키기 위해서 루퍼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지면 루퍼가 쏙 올려주고, 팽팽하면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그건 타치죠. 노터치가 아니라 타치.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치하면 사실은 품질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터치 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정확하게 하겠다. 늘어나는 양만큼 앞에는 빨리 돌아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걸 예측 기술하고, 또 조금 더 향상된 어드밴스 냉연, 재질 판단하고 측정하고 판정해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도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고 하면 상당히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이렇게 포스코가 품질 좋은 제품을 스마트한 공장으로 해서 미래형 첨단 제조소를 할 것이다. 즉 저원가, 원가는 적게 들고 품질은 상당히 높이는 이런 2030년에는 포스코가 이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정도 설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업 전략이네. 취업 전략. 재직자가 선호하는 인재. 이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하종수 센터장님 자료를 일부 갖다 썼습니다. 취업 동기와 조직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이제 우리들이 포스코에서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의 의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뽑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실행력이 뛰어난 실무형 인재. 지금은요 신입사원 모집을 해도요 경력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이 또 붙어요. 신입사원을 채용해가지고 이력서 쓴 거 보고서 경력이 있는 걸 쫙 보고서 이 친구는 경력 신입사원이다라는 별도로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합격률이 상당히 적잖아요. 포스코가 10,000명 들어오면 한 10%도 안 붙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이고 실제로 이제 면접 보면서 실무형 인재를,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참고가 많이 돼, 합격에. 변화와 혁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 타고난 팀 플레이어, 함께 성과를 잘 만드는 사람이 최고고, 왜냐하면 포스코가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실감과 책임감을 갖춘 장기 재직형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전문가가 전하는 취업 전략, 스펙 쌓기. 경력 직원들을 많이 뽑는데, 경력이라고 해서 경력 사원을 뽑는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신입사원 뽑는 중에 그 내용이, 경력이 포스코에 적합한지 이런 걸 찾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것들이네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로 설계. 쭉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쭉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나만의 콘텐츠가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세대가 됐다. 학력보다는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입사원으로 모집을 하지만 그 속에 그 경력들을 본다는 거죠. 이력서 쓸 때는 자기가 어떤 경력이 있다는 걸 잘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산업 현장에는 문제투성이, 집결체, 문제 해결형 인재가 더 귀하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인재인지를 보겠다. AI 활용, AI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재인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포스코 인재상 하면은 3가지가 있어요. 창의, 배려, 실행. 그래서 정문에는 뭐가 써 있냐면,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봤는데 뭐가 있죠?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 슬로건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봤으니까, 1985년도 제가 입사했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정문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건 명언이잖아요. 예?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계속 포스코는 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배려. 창의적인 인재인데 배려심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배려가 중요하다. 또 실천적인 실행이 다 좋은데 실행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행. 포스코 인재상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게 써야 합격하기가 좋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제가 요새 핸드폰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전부 AI로 그렸습니다. AI로 멋지게 그려봤는데 지금은 전부 사람의 능력을 AI가 앞서가는 것 같아서 AI한테 지지 않으려면 창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의력이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되고 창의력 인재를 뽑고 있으니까 그런 인재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 질문이나 조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